병원 진료실에서 혹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픈 곳과 걱정거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묵묵한 고개 끄덕임과 후다닥 끝내는 진찰, 그리고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처방전뿐이죠.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못한 채 문을 나서는 기분, 익숙하시죠? 이런 상황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무기, 바로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봐야 할 5가지 핵심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협력자가 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불안감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11~5분의 형식적인 진료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상담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로 먼저 남겨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이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엇갈리기만 하는 걸까요? 이는 심리적인 문제, 의료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문화적 고정관념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문 밖에는 줄 선 환자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 그리고 하루에 진료해야 할 수많은 환자 생각으로 가득하죠. 보통 15분을 넘기기 힘든 진료 시간은 진료를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만듭니다. 의사는 정해진 틀에 맞춰 빠르게 진단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처방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해 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 바로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흰 가운이 주는 권위에 압도됩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곧 최종적인 진실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쉬운 질문을 해서 바보처럼 보일까봐, 바쁜 분의 귀한 시간을 뺏을까봐, 혹은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게 만듭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은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환자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고장난 전화기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5가지 질문은 바로 이 꼴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태도나 불신이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공손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개선하고 치료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의 모든 대화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말씀을 다 듣고 진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차 소견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침착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의 정확한 병명, 진단은 무엇이며 이 병이 쉽게 말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한번 자세히 뜯어봅시다. 여기에 불필요한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 부분부터 보죠. 저의 정확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모든 치료는 엉뚱한 곳에 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바쁘신 의사분들은 종종 속이 좀 안 좋으시네요. 이건 신경성이에요. 또는 단순한 감기 몸살입니다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시곤 합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환자 본인의 상태를 찾아 공부할 수도 없고요. 혹시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들으러 간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받은 약이 여러분 문제의 진짜 원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사에게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맞는 의학적 결론을 명확히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드이고 여러분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마치 숲속 어딘가에 있는 집이라는 설명 대신 정확한 우편 주소를 받는 것과 같지요. 의무 기록, 즉 차트에 정확한 진단명을 기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후 모든 치료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것 없이는 여러분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진단명을 요구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약 의사 선생님이 답변을 피하신다면 공손하게 다시 물어보세요. 선생님, 지금 당장 상황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기록할 수 있는 잠정적인 임시 진단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기본적 요구가 바로 여러분의 증상들을 의학적 사실로 바꾸어주는 일이며 이는 앞으로 반드시 치료에 활용되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하지만 중요성은 전혀 뒤지지 않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소통의 진정한 마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짧고 간단한 한마디가 바로 이해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 질문은 본태성 고혈압, 퇴행성 변화 혹은 만성 위시비지장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딱딱한 의학 언어를 순식간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언어로 바꿔줍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머리는 저절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에게는 흔한 일상 용어일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대처하려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라면 어려운 내용도 항상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좌심실 비대라는 용어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펌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아서 펌프가 무거운 역기를 드는 운동선수처럼 힘겹게 일해야 합니다. 이 과도한 부담 때문에 심장 근육이 다른 근육처럼 조금 커진 겁니다. 우리의 치료 목표는 이 부담을 줄여서 심장이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식의 설명은 훨씬 이해하기 쉽고 덜 무서우며 치료의 목적까지 한 번에 알려줍니다. 또한 이 질문은 의사가 자신의 진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으로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짜증을 내거나 더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을 회피한다면 이는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사 자신도 진단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다시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는 이것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이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능동적 경청 기술이며 치명적인 오해를 피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이 첫 질문조차 꺼내지 못하게 막는 심리적인 장벽에 대해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 간단한 설명이라도 요청하고 싶을 때 우리의 입이 쉽사리 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큰 적은 바로 환자로서 겪는 가짜 환자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귀한 시간을 뺏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우리의 질문이 너무 순진하거나 어리석게 보일까봐 지레 걱정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뿌리는 의사를 절대적인 권위자로 여기고 환자는 그저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데 그쳤던 과거의 권위적인 의료 모델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오늘날의 선진국 의료 시스템은 환자 역시 치료 과정의 완전한 동반자, 즉 파트너가 되는 협력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치료를 구걸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고용하는 의뢰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자신의 몸에 어떤 치료나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장벽을 넘기 위해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바로 준비입니다. 질문할 내용을 미리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눈앞에 질문이 적혀 있으면 긴장하더라도 질문을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의학은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처럼 의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한 죄책감이 사라지고 초점이 그 용어 자체의 난이도로 옮겨집니다. 세 번째,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모든 지시 사항을 정확히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최대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러한 표현은 의사에게 환자가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진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오인하면 치료 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용어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공포는 그 자체로 많은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킵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진단, 증후군, 그리고 증상.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뿌리가 바로 이 개념의 혼동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호소하는 것이 바로 증상입니다. 증상이란 환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병의 표현입니다. 통증, 메스꺼움, 기운 없음, 기침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병을 알아나가는 출발점일 뿐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픈 것은 바로 증상입니다. 그럼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증후군은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특정한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복통, 더부룩함, 배변 이상 같은 여러 증상들의 묶음입니다. 증후군은 문제의 그림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아직 구체적인 원인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이 있습니다. 진단이야말로 여러분이 겪는 증상이나 증후군의 바탕에 깔려있는 구체적인 병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을 확정하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머리 아픔이라는 증상 하나가 편두통일 수도 있고 고혈압일 수도 있으며 목 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인에 따라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명을 여쭈어보는 것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받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불편함의 근본 원인까지 끝까지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의사 선생님이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도록 격려하는 행동입니다. 이 질문은 진단 과정에 대한 대화를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진단이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추정 단계인가요?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진단을 확정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이 진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증상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병의 진짜 원인을 찾는 지적인 탐색 작업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아주 해로운 오해 하나를 지금부터 깨부숴 봅시다. 바로 좋은 의사는 환자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다 설명해 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시간이 남아 돌고 심리학자 역할까지 하는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의사들은 아주 빡빡한 진료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살펴봅시다. 첫째,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들이 자신의 말을 모두 이해한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는 매일 사용하는 전문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환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도 독심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분의 의학 지식 수준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될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 선생님은 때때로 혹시 겁먹을까봐 몇몇 세부 사항이나 부정적인 예측에 대해서는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오래된 원칙을 환자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로 해석한 다소 부모님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환자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할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됩니다. 셋째,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표준 진료 시간인 10분에서 15분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병의 본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압축하고 농축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분의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누가 떠먹여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환자분의 임무는 인터뷰어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통해 전문가인 의사에게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진단명과 그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이 과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마치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라는 엔진이 작동합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제자리에 주차된 상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 가셔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하고 의사 선생님께 들은 정보는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병원에 가는 건 마치 지도와 나침반 없이 산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길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병원 가시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 목록을 만드세요.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거나 불편한지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종이나 휴대폰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모두 미리 메모하세요. 그리고 진단명에 대한 질문은 그 목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는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중요한 정보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의 답변은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공책과 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병의 이름인 진단명과 선생님의 설명 중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세요. 진단명은 알아보기 쉽게 적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은 환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더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녹음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합리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이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면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정보가 너무 중요해서 혹시 제가 놓치거나 잊을까봐 걱정됩니다. 나중에 집에서 다시 편안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저희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이 녹음 파일은 어르신에게 귀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차분한 환경에서 다시 들어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리고 권위 있는 출처, 예를 들어 의료협회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 진단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보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게시판이나 포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음 방문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더 깊이 있는 새로운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의사 선생님의 시간 또한 존중하며 매 진료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는 책임감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진단은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상의 위치를 확인하신 셈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치료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치료 거부를 포함해서 가능한 치료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환자분의 생각에 큰 변화, 즉 인식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단 하나의 황금 표준 치료법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훨씬 복잡하고 다각적입니다. 대부분의 질병,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여러 가지 대체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의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개인적인 상황, 가치관,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환자분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결정 참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료의 황금 표준이라 불리는 공동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학 전문가이시지만 환자분은 환자분의 삶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의사는 가능한 치료 경로와 그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환자분께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 두려움, 경제적인 여건,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두 분이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환자분께서는 의사에게 무조건 따르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이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나 환자분의 상황을 더욱 개별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지라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데 거주지가 멀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안을 충분히 논의한다면 단순히 효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분에게 가장 실현 가능한 치료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이란 것에 숨겨진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치료란 단순히 이 약을 고를까, 저 약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대로 질문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 모든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하지만 약에도 대안이 있습니다. 작용 원리가 다르고 효과나 부작용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격까지 다른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지요.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 약이 있고 가격이 더 저렴한 복제약, 즉 제네릭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권리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당뇨, 고혈압부터 관절염, 우울증까지 대다수 질병에서 이 항목은 보조수단이 아니라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현명하게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약물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보거나 복용하는 약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약물적 치료입니다. 약을 쓰지 않는 방법들인데요. 물리치료, 재활운동, 마사지, 도수치료, 심리치료 등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골격계 문제 또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경우 이러한 비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선택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치료 옵션은 바로 적극적인 경과 관찰입니다. 이 방법은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선택지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시면 어르신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과 재활운동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법을 혼합한 나만의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두 번째 질문 속에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옵션을 굳이 물어봐야 할까요?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의 한 조각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든 그 이점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상태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저절로 낫게 될까요? 아니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악화될까요? 수년 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할까요? 혹은 빠르고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앞으로 모든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상선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의사가 조직검사, 즉 바늘로 찔러보는 검사와 어쩌면 수술까지 권유합니다. 참으로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많은 갑상선 혹이 사실 양성이고 수년간 전혀 자라지 않으며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 관찰 전략, 다시 말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만 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침습적 시술이 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위험을 덜어줍니다. 다른 예시입니다.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저절로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상에 대해 값비싼 치료 코스를 권유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돈을 아끼는 것은 물론 몸에 불필요한 약물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치료 거부에 대한 질문은 결코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 즉 인지 렌즈를 하자는 요구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치료적 개입이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과 그것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이거나 심지어 과도한 상황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안받은 치료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떤 치료법이 좋다고 설명하실 때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좋아질 겁니다. 또는 아주 효과 좋은 약입니다. 같은 두루뭉술한 말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가능하면 수치로 된 정보입니다. 어떤 보충 질문들이 객관적인 장점, 즉 플러스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정확히 얼마나 좋아집니까? 기대하는 결과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혈압이 몇 포인트나 내려갈까요? 통증이 몇 %나 줄어들까요? 완치될 확률은 몇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의학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100% 장담은 못하십니다. 하지만 임상 연구 데이터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약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다른 약은 몇 주 혹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미리 아시면 하루 만에 효과가 없다고 실망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입니다. 이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건가요? 이 답변은 여러분의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치료의 주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회복, cure을 목표로 하는지, 만성질환을 관리 컨트롤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 palliation, 완화치료, 이 목표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치료 목표를 솔직하게 이해하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신다면 어떤 치료 방식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점, 즉 마이너스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장점에 대한 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단점들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단순히 약 설명서에 적힌 부작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훨씬 더 넓어서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마이너스들을 논의해야 할까요?
첫째, 당연히 부작용과 위험성입니다. 그냥 어떤 부작용이 있냐고 묻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더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작용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증상의 정도는 보통 어떻습니까? 약을 끊으면 사라지는, 되돌릴 수 있는 부작용입니까? 어떤 부작용이 위험해서 즉시 병원에 와야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둘째, 바로 경제적인 비용입니다. 돈에 관한 질문은 주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약이나 치료 과정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험 적용은 됩니까? 더 저렴하지만 효과는 떨어지지 않는 다른 약이 있습니까?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권유받은 치료를 끝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상담사와 솔직하게 논의해야만 어르신의 예산에 맞는 치료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치료를 받으면 어떤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운전이나 직장 생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병원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래 방문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약은 졸음을 유발해서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항암 치료는 몇 달간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위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분히 고려해야만 비로소 각 치료 방안의 실제적인 대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잠재적인 장점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실생활의 구체적인 예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여성인 박 여사님을 예로 들어봅시다. 박 여사님은 무릎 관절염, 즉 고나트로부터 고생하고 계십니다. 걸음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아주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소염 진통제 NSAIDs 처방해 드릴 테니 통증을 가라앉히시고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상태가 더 악화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봅시다.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박 여사님은 그냥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그 대신 우리가 강조하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알약이나 수술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그러자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의사는 박 여사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여러 대안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선택지, 소염 진통제. 장점, 통증을 빠르게 완화해 줍니다. 단점,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며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히알루론산 관절강 주사. 장점, 관절을 윤활시켜 통증을 몇 달간 줄여줍니다. 단점, 비용이 비싸고 정확한 시술이 필요하며 감염 위험이 약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운동요법 및 물리치료. 장점,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부하를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됩니다. 단점,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선택지, 체중 감량. 장점,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1kg 감량할 때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4kg씩 줄어듭니다. 단점, 강력한 의지와 식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 수술. 장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단점, 마취, 혈전증, 감염 등 수반되는 모든 위험이 따르는 심각한 수술이며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박 여사님은 치료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즉 체중 감량과 운동 요법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주사를 다음 단계로 고려할 수 있고, 알약은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만 사용할 것입니다. 수술은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박 여사님은 단지 하나의 처방전이 아닌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을 가지고 병원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사 선생님과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보신 후 치료 전략을 결정하셨을 겁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지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치료법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제가 어떤 결과와 부작용을 예상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다면 이 질문은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현실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안정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확실성이니까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사소한 것 하나에도 불안감과 패닉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질문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을 예상 가능한 일들로 바꿔줍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께서 한구일제 복용을 시작한 후 처음 2주 동안은 불안감이 잠시 심해질 수 있지만 이는 개선되기 전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단계라고 미리 솔직하게 경고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증상만으로 당황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과정의 일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또 탈장 수술 후 다리 통증은 즉시 사라지더라도 감각의 마비, 즉 저림 현상은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 들으셨다면 그 마비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치료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치료 과정과 합병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떤 증상이 예상되는 가벼운 부작용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질문은 치료 기간 동안 내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통제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데 이 자체가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의 첫 번째 핵심, 즉 제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정해진 목표로 바꾸는 일입니다. 경영에서는 이 방법을 스마트 as smart, 목표 설정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해 언제까지 얼마만큼 좋아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은 최대한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빈혈 치료라면 단순히 혈색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분제를 2달 복용한 후 혈색소 수치가 120, 120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뇌졸중 후 재활이라면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안에 침대에서 스스로 앉을 수 있어야 하고 석 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둘째, 선택한 치료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분명한 신호입니다.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치료법을 추가하는 등 계획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치료는 끝없는 과정이 되어 결과가 불분명해집니다.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몇 년 동안 약만 드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계획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쯤 첫 번째, 아주 작은 호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최대 효과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들의 답변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불가능한 곳에서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야말로 치료를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방황이 아니라 명확한 점검 지점 체크포인트, 이 정해진 목적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부작용을 예상해야 할까요? 부작용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솔직하고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많은 환자가 이 대화를 두려워하고 어떤 의사들은 먼저 이 주제를 꺼내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약 설명서에 적힌 모든 무서운 목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가장 건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생님, 설명서에는 부작용이 길게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건 무엇이고, 반대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론적인 위험과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0,000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미리 겁먹고 패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부작용은 그저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이고, 어떤 부작용은 약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선생님께 연락하거나 응급실에 가야 하는 위험한 빨간불, 레드 플래그인가요? 어떤 증상에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료실을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 복용 초기에 약간의 메스꺼움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심각한 피부 발진, 또는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은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부작용의 위험이나 심각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때로는 해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약을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든지, 물을 충분히 마신다든지, 특정 음식을 피한다든지, 혹은 졸음을 유발하면 잠들기 전에 복용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부작용에 대해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은 겁주기가 아니라 안전수칙 교육입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잘 대비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 대응하여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작용과 관련하여 아주 위험한 또 하나의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줬으니 이 약은 내게 100% 안전할 거야.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할 때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연구의 평균적인 참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유전자, 앓고 있는 다른 질병, 생활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복용하고 계신 수많은 다른 약과 영양제들을 가진 특별한 개인입니다. 새로운 약의 안전성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알려진 수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선생님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최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의사가 새로운 처방전을 써주기 전에 여러분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다른 의사, 심장내과, 내분 비내과 등에게 처방받은 모든 전문 의약품. 둘째, 가끔씩 사용하는 모든 일반 의약품. 예를 들어 진통제, 해열제, 알레르기약, 수면 유도제 등이 있습니다. 셋째, 모든 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특히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를 진짜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뜻 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세인트 존스 워트 같은 허브 성분은 간 효소를 강력하게 활성화시켜 경구 피임약이나 혈액 희석제 같은 중요한 약물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몽 주스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의 작용을 위험할 정도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약학 분야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정보 없이는 의사 선생님이 모든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의사와 환자의 공동 책임 영역입니다. 그러니 항상 극도로 정직하고 솔직해지십시오. 이 세 번째 질문이 어르신을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대상에서 능동적인 치료의 주체로 바꾸어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르신은 자신의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몸을 의식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를 실험실의 과학자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연구 대상이고 치료는 일종의 실험이며 어르신은 모든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세심한 연구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혈압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 안에 아침 혈압을 수축기 기준 135mm/H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작용으로 마른 기침이 생길 수 있으니 만약 잠을 설치실 정도로 심해지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어르신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혈압기록 수첩을 만드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과 맥박을 재서 정확한 수치를 기록합니다. 동시에 혹시 마른 기침은 없는지 스스로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한 달 뒤 재진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때 어르신은 그냥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같은 막연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고 가십니다. 혈압 기록 수첩을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지난 한 달 동안 아침 평균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목표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 생겨서 밤에 잠들기가 힘듭니다. 이 정보는 의사에게 정말 귀중합니다. 의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은 효과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이 제공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는 약 용량을 늘릴지, 다른 약을 추가할지, 아니면 완전히 교체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은 자신의 치료 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 하나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빅토르 씨와
세면 씨라는 두 환자를 가정해 봅시다. 두 분 다 세균 감염 치료를 위해 똑같은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빅토르 씨는 그저 시키는 대로 처방전만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죠. 하지만 세면 씨는 세 번째 질문을 던졌고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들었습니다. 이 약은 아주 효과가 좋지만 환자의 10% 정도에게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가벼운 배탈 정도라면 걱정 말고 계속 복용하시면서 물을 많이 드세요. 하지만 만약 변이 너무 잦아지고 물처럼 나오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건 빨간불입니다. 위험한 합병증의 신호죠. 그럴 때는 즉시 복용을 멈추고 저에게 전화 주셔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빅토르 씨와 세면 씨 두 분 다 설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빅토르 씨는 덜컥 겁을 먹고 패닉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무서운 병인가 하고 생각했죠. 그는 혼자서 설사 멎게 하는 약을 복용하며 자가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반면 세면 씨는 설사를 겪고도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미리 경고해 줬으니까요. 그는 그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변이 너무 자주 나오고 피까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의사의 빨간불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세면 씨는 곧바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는 세면 씨를 불러 합병증 발생을 확인하고 다른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면 씨는 금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씨는 아는 것이 없었고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던진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막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의료 분야에서는 이 규칙이 100% 확실하게 통용됩니다. 자, 이제 진단도 정했고 치료 전략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책임의 초점을 의색에서 여러분 자신으로 돌리는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엄청나게 강력한 질문입니다. 제가 스스로 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깨어있는 환자, 즉 현명한 환자라는 것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진료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의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알약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 건강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습관도 바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저의 멘토이자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으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추천사항을 무시하고 약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자들에게 지쳐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적극적인 태도는 그들에게는 마치 담비와 같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을 그저 치료해야 할 또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동기를 가진 든든한 협력자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의사의 마음, 지식을 나누고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은 마음이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하고 광대한 세계, 즉 생활 습관을 통해 내 건강을 관리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병원 진료실이 아닌 나머지 24시간 5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잠자고,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아무리 최신 약이라도 그 어떤 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처방전, 즉 여러분의 상태에 딱 맞춘 생활 습관 변화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치료를 받는 모델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회복에 참여하는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식의 전환이야말로 헛된 통제가 아닌 진정한 건강관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두루뭉술하고 뻔한 조언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드세요. 많이 움직이세요. 스트레스 피하세요 같은 말들은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숙제는 이 추상적인 말들을 구체적이고 내게 딱 맞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의사 선생님께 더 자세히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세부적으로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끊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제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요? 식사 시간에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예를 들어 조금씩 자주 먹는 식으로요.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음식의 성분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혹시 지중해식 식단처럼 추천해 주실 만한 구체적인 식사법이 있을까요? 운동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 상태에 가장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운동은 걷기, 수영, 요가 중에서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에 몇 분씩 운동해야 할까요?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맥박 또는 심박수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피해야 할 운동 동작은 없나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조언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맞는 이완법은 어떤 것일까요? 호흡 운동이 좋을까요? 아니면 명상이 좋을까요? 혹시 심리상담 전문가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병원을 나올 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행동 계획을 손에 쥐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의사와의 관계, 즉 심리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환자가 밀려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소위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약 먹는 것도 빼먹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치료가 효과가 없어요 라고 불만을 제기하죠. 이런 상황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큰 직업적 소진, 이른바 번아웃과 냉소주의를 가져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이 그 흐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의사에게는 정말 음악처럼 들립니다. 이 한마디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신뢰입니다. 단순히 약물 처방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등 더 넓은 범위의 전문성을 믿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선생님을 그저 고장난 장기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의욕입니다.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 의욕이 넘치는 환자와 함께 일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직업적 보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존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식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모두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치료를 그저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한 보답으로 의사는 형식적인 진료 프로토콜을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시간을 더 할애하고 더 개인화된 맞춤형 조언을 해줄 것이며 어쩌면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전문적인 비법까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저 다소번 병실의 진단명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 즉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팀원, 협력자,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료 관계의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소위 보완요법이라고 불리는 다른 치료 방법들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약초요법, 동종요법, 침술, 지압 같은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괜히 의사 선생님께 얘기했다가 놀림받거나 비난받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주치의 몰래 이런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된 치료 약물과 상충되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병에는 침술 같은 보완요법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주치료에 보조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혹은 누가 저한테 이 약초를 먹어보라고 권유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랑 같이 먹어도 안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보완요법을 주치료에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보조 방법으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죠. 요즘의 훌륭한 선생님들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건 무조건 다 나쁘다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과학적인 근거와 잠재적인 이점이 있는 방법을 엉터리 돌팔이 치료, 즉 샤를라탄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위험 요소도 정확히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 약초는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요법은 안전하게 치료 계획에 통합하고 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에 대한 현명한 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통념 하나를 깨부술 때가 왔습니다. 그 통념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유전자, 환경, 그리고 나이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숙명론적인 태도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편할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후성유전학 같은 현대과학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야말로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나쁜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단지 위험인자, 즉 취약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무리 유전적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꾸준한 신체 활동, 금연,
그리고 채소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수십 배나 낮춥니다.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 유전자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암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 발생 사례의 30%에서 50%는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금연, 올바른 식습관, 운동,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병의 고전적인 예입니다. 90%의 경우 식단 교정과 활동량 증가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며 이미 발병했다 해도 지속적인 관해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화 과정까지도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규칙적인 신체적, 정신적 활동은 나이에 따른 뇌 기능 저하 과정을 크게 늦추고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여러분의 이 질문이야말로 무력감이라는 통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환경이나 유전자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설계하는 능동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조언들을 그냥 좋은 얘기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자가 모니터링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가 모니터링이란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의 특정 수치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바로 자기 인식 향상, 동기부여,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이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혈압 관리가 목표라면 혈압 일지를 작성하세요. 당뇨병과 싸우고 계신다면 혈당 일지를 기록하고 먹는 모든 것을 상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편두통에 시달리신다면 두통 일기가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 즉 트리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체중만 재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체중뿐 아니라 신체 둘레, 걸음수, 식단의 칼로리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를 위한 아주 편리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종이 수첩부터 수백 가지의 스마트폰 앱까지 다양하죠. 왜 이렇게 기록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저녁에 내가 오늘 먹은 걸 다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을 드시기 전에 3번은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피드백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몸무게가 줄거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때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번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갈 때 빈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들고 가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 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걷기 시작했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 객관적인 자료 덕분에 의사 선생님은 처방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진정한 연구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동안의 상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은 정보를 확실히 구조화해서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음 진료는 언제쯤 오면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막연함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종종 의사 선생님 진료가 일단 약 드시고 더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 라는 애매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설명은 환자분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죠. 만약 더 나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좋아지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호전이 되는 건가요? 검사는 또 언제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행동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위해 확실한 치료 지침, 즉 로드맵을 만들어 주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황에 내버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좋은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특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한 달 동안의 목표. 둘째, 환자 본인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약 복용, 식단 조절, 운동 등. 셋째, 점검해야 할 핵심 시점입니다. 다음 방문 날짜, 검사 예정일 등. 넷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지침입니다. 이른바 위험 신호로 예정된 날짜가 아니더라도 즉시 병원에 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치료 과정은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라 잘 관리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환자분이 해야 할 일,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결과를 함께 어떻게 평가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엄청난 불안감을 덜어주고 회복 또는 질병 관리라는 목표를 향해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상담을 완벽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마지막 마침표가 됩니다. 주치의에게 요청해야 할 믿음직하고 명확한 치료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다음 방문 날짜만 적어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갖춰진 치료 계획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요 확인 시점,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시점들은 단순히 예약 날짜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혈액검사, 추적 초음파, 전문의 방문, 혹은 주치의와의 재상담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들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언제, 그리고 왜? 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생화학 혈액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약물이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와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치료 효과 판정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개월 뒤 다음 진료 시에는 당화혈 색소 수치가 8%에서 7.5%로 낮아지고 체중은 3kg 감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요소는 위험, 신호, 레드 플렉스 또는 경고 증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언제 정기 방문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약을 복용하는 중에 심한 근육통이 발생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환자 본인이 실천해야 할 상세 행동 지침입니다. 약 복용, 운동 수행, 자가 점검 일지 작성 등 무엇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몇 시에 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좋은 치료 계획은 마치 복잡한 기계를 조립하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모호함이나 추측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계획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막힘없이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짤 때 다음 진료 날짜를 정하는 일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지금 진료를 마치자마자 바로 다음 예약을 잡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중에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라고 미루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심리학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달력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곧 지켜야 할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진료를 빠뜨리거나 기약 없이 미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꾸준한 관리가 성공의 열쇠인 만성질환을 다룰 때 이 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한 날짜 없이 환자 본인에게 예약 책임이 남게 되면 미루는 습관, 바쁜 일상, 또는 혹시 나쁜 소식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이 끼어들게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질 때까지 진료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관찰의 목표는 나빠진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를 미리 알아채고 치료를 바로잡아 악화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꾸준한 진료는 치료 과정에 필요한 리듬과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미리 잡아둔 약속은 심리적인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한두 달 뒤에는 쌓였던 모든 궁금증을 물어보고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담과 상담 사이에 느끼는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료를 마칠 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에게 다음 진료 날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진료실에서 예약이 어렵다면 나오자마자 바로 원무과나 접수처로 가십시오. 이 단계를 미루지 마세요. 다음 만남 날짜를 정해두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풍파 속에서 당신의 건강이라는 배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항로를 유지하도록 돕는 닻의 앵커과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잡아주신 치료 계획에 혹시라도 추가 검사나 다른 전문의 진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진료 의뢰서를 그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환자분께서는 본인에게 지시된 모든 단계의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모른 채 그저 수동적으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불필요한 마음고생일 뿐입니다. 피검사든 MRI든 초음파든 어떤 검사를 받게 되더라도 딱 3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검사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거나 배제하려 하시는 건가요? 둘째, 이 검사를 얼마나 서둘러야 하나요? 셋째, 이 검사 결과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들으시면 막연하게 느껴지던 검사 과정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힘들고 꺼려지는 위내시경 검사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윗궤양을 배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2가지 약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진단 과정에 대한 환자분의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여줍니다. 다른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서를 받을 때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이 신경과로 보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상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염려되시는 건가요? 신경과 전문의에게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실 건가요? 혹시 제가 미리 챙겨가야 할 검사 결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환자분은 이미 명확한 요청사항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로 전문의를 만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저를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아껴주고 진료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단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지시만 따르는 환자가 아닌 똑똑하고 주체적인 환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5번째 질문, 즉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질문은 사실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진료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드리면 사실상 의사 선생님께 오늘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을 짧고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했던 정보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내가 100%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신 후에는 이제 환자분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바로 되돌려 설명하기 또는 티치백, 티치백이라고 부르는 피드백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소통의 황금 원칙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충 이해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제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주된 진단명은 이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치료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약을 이런 방법, 용법, 용량으로 먹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함께 이런 운동을 하라고 하셨죠. 저는 이 수치를 잘 확인해야 하고 날마다 기록 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생님께 전화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진료는 언제, 어떤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 간단한 방법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환자분 스스로가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혹시 이해하지 못했거나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복용량을 헷갈리셨거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증상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중요한 검사를 빼먹으셨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즉시 그 부분을 알아차리고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점검 과정 덕분에 진료실을 나설 때 머릿속에 혼란이 아니라 수정처럼 맑고 명확하며 의사 선생님과 환자분 모두가 완전히 합의하고 이해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과 명확한 계획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장 전문의에게서 허혈성 심장질환, 즉 협심증 진단을 받고 진료실을 나서는 두 환자를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환자, 이고르 씨는 중요한 5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바쁜 나머지 서둘러 몇 가지 처방전을 내주며 식단을 지키고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가슴이 아프면 니트로글리세린을 드시고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고르 씨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채 진료실을 나섭니다. 식단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운동은 얼마나 더 해야 할까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진료는 언제일까요? 그는 겁에 질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아마도 가슴에 작은 통증만 느껴져도 늘 불안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번째 환자, 알렉세이 씨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5번째 질문을 했고 티치백, 티치백, 되묻기 확인, 기법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진료실을 나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의 목표는 상태를 안정시키고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매일 혈액 희석을 위한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한 스타틴, 그리고 맥박 조절을 위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합니다. 식단은 동물성 지방과 염분을 제한하는 지중해식으로 정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5번 40분 동안 중간 속도로 걷는 것인데, 이때 심박수는 분당 120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는 휴식 중에도 가슴 통증이 느껴지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 후 5분 내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즉시 구급차를 부를 것입니다. 한 달 뒤에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3달 뒤에는 그 결과와 혈압 일지를 가지고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올 것입니다.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알렉세이 씨에게는 공포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확하고 단계적인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필요한 도구, 그리고 안전수칙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의 희생자가 아니라 숙련된 조언자 의사의 지도 아래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유능한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길을 잃은 이고르 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자, 이제 의사 선생님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5가지 핵심 질문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의 정확한 진단명은 무엇이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의미인가요? 둘째,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셋째, 이 치료를 통해 어떤 결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넷째, 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섯째, 앞으로의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며 다음번에는 언제 와야 하나요? 이 5가지 질문은 단순히 궁금해서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협력, 스스로 건강을 자각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담은 하나의 철학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의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대상이 아니라 본인 건강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항해사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모든 정보를 아는 상태로 참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크게 향상되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소 많았지만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번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의사 선생님께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질문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